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장경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천태사교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장경의 사상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대각국사 의천 말씀드리면서 이분이 송나라에서 수입해온 각종 대장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류의 두 번째의 목판대장경을 완성시키는 일을 했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장경의 역사는 부처님이 인멸하신 직후에 바로 벌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당연히 10대 제자를 중심으로 불교 교단을 운영했어야 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수보리와 목걸련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세 번째 제자였던 마하카샤파라고 하는 이가 주동이 되어서 부처님의 다비식을 거행을 했을 텐데, 이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첫 번째로 불교교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대장경의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대 제자를 비롯한 여러 불교 신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 탈 없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분들마저도 없어지게 되고, 세월이 100년, 200년이 지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대장경을 편집하는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교 역사위에서는 제1결집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대장경을 편집한 그런 시간.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실런지 몰라도, 인도적인 관습으로 보면은 이거는 굉장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부처님과 같은 이런 성인들, 도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르침들을 글자로 써서 옮긴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성스러운 가르침은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새겨드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글자로 만들어서 그 담고 있는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서양의 경우에도요, 최초로 로마의 바티칸에서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그 당시의 독일이나 프랑스어나 이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업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1500년 동안을 라틴어를 고집해 왔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 번역의 최초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인도에서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교단 내부의 반발, 그리고 불교 이외의 다른 데에서도 엄청나게 불교를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하가섭이 이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 500명의 비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그러죠. 이 왕사성의 결집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제일 첫 번째의 결집은 라즈기르, 왕사성이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하는 것에 따르면은 500명이 그때 부처님이 어디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500명이 따라서 복창을 하고,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500명이 완전하게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그것을 글자로 옮겨 적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전 편집의 경우를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행적을 선창한 이는 아난다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부처님을 40년 이상 시봉했던 그 위대한 제자가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가장 부처님을 수행해서 여러 군데를 다닌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화, 그때 만났던 사람,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대화, 이것을 모두 다 아난의 선창으로 이제 진행했던 것 같고, 또 대장경 가운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율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 부처님께서 여러 번 하셨던 불자로서 지녀야 될 윤리 규범, 이러이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에 대한 해석은 우팔리라고 하는 제자가 했던 것 같아요. 이 우팔리가 율을 번역하고 율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 것도 독특한 인연이 있습니다. 우팔리라고 하는 제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수드라 출신입니다. 다 나머지 제자들은 브라흐마나 또는 엑샤트리아 이런 출신인데 당신만 가장 천민 계급의 출신이었고 또 이분은 직업이 이발사였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처음 당신을 따라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부처님이 했던 말씀, 그대가 이제 청정비구가 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장 많이 보고 듣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경의 초기의 가르침, 제1결집 때에는 경, 율, 이 두 가지만 했겠죠. 그러니까 경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고, 율은 불교도의 생활 윤리 규범을 말한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경과 율에 대한 큰 스님들의 해설서를 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 수드라, 율, 비나야, 론, 샤스트라, 이 셋을 합해서 3장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도 말로는 트리피타카라고 그러거든요. 3장을 트리, 1, 2, 3 할 때 쓰는 셋이고, 피타카라고 하는 것은 광울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리피타카 그러면 세 개의 광울이라는 뜻이 되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종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다가 글씨를 옮겨 쓰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나무 이파리를 말려서 그 나무 이파리에다가 골피를 가지고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 이파리에 새겼다고 해서 이 인류 최초의 대장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폐엽경이라고 불러요. 나무 이파리에 새겨진 말씀. 그래서 이것을 나무 잎사귀를 말린 것이기 때문에 책처럼 이렇게 책장에 꽂아서 진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나무로 엮어서 큰 광우리 속에 넣어서 보관했던 거죠. 그래서 경율론, 이걸 3장 혹은 대장경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런 폐엽경이 최초로 형성이 되었고 그때의 문자는 산스크리트와 팔리어 이 두 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폐엽경 다음에 대장경을 좀 더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완성된 것이 석경입니다. 돌에다가 새기는 거. 이것은 물론 새기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새겨놓고 나면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경의 결정적인 단점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바위에다가 새겨놨을 때 바위를 어떻게 옮깁니까? 그래서 참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나라에도 폐엽경하고 석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폐엽경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돈황에서 석구를 도굴하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유출시키는 가운데에서 폐엽경의 일부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제 식민 시대였을 때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국립경주박물관의 수장고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 폐엽경도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또 석경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화엄사입니다. 화엄사에 이제 여러 불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화엄의 본존이라고 부르는 데는 참 특이하게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의 3부를 모신 아주 특이한 그런 법당이 있습니다만은, 그 법당의 외곽을 돌로 쌓아서 벽돌이 쫙쫙 펜스죠. 큰 돌로서 벽을 이렇게 외벽을 두르고 그 외벽에 화엄경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 화엄사에 새겨진 석경의 돌은 경주에서 출토한 남석입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만은 조선의 명필이라고 했던 한석봉이 그 화엄사의 석경을 보고서는 너무도 감탄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신필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격찬을 남길 정도의 아름다운 그 필기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경상남도 일대, 전라남도 일대는 아주 처참한 왜군들의 이제 침범을 받아가지고 모든 게 깨졌는데, 해방 이후에 저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96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국대학에서 화엄사의 석경 발굴단을 조직해가지고 그 일대에 흩어져 있거나 또는 땅에 파묻혀 있는 석경들의 파편을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한 것은 지금 동국대학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돌 조각에는 한 6자 정도가 새겨져 있고, 가장 작은 것은 한두 자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참 그 글씨를 확인하면 할수록 명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 석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이 목판대장경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정신문명 발달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목판에다가 새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불이 나거나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피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발명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목판 위에다가 검은 그 색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한장을 눌러가지고 탁본을 해서 내면은 100권을 찍어내건 1000권을 찍어내건 뭐 원본이 손상될 리가 없고 얼마든지 책을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완벽한 대장경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인류 최초로 완성한 이들이 중국 사람들이고 송판대장경인데, 이 송판대장경은 몽고의 병난 때 다 없어져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두 번째로 목판대장경을 완성시킨 사람들이 바로 고려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고려 현종 때 이룩했던 초조대장경인데, 이 초조대장경도 몽고의 병난 때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가 되죠. 그래서 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로 보면 세 번째가 됩니다. 이게 고려 고종이 강화도에 파천했을 때 이룩했던 제조 고려대장경. 지금 여러분들이 해인사에서 보고 계시는 그 위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장경의 역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